네, 이제 서버 개발자가 되는 법 세 번째, 숫자는 세 번째인데,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강의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AWS 위에, EC2 위에다가 엔진X를 올리고, UWSGI 올리고, 그다음에 장고 올려가지고, 이제 웹통신이 가능한 웹서버를 올렸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호출하게 되면은 엔진엑스를 통해서 웹서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 엔진엑스랑 디장고랑 WSGI를 통해서 서로 통신을 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 파이썬으로 만든 장고에 있는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는 그 서버 환경을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1 강의를 보신 분이라면은 도커를 이용해서 아마 그것들을 다 띄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개발 환경이 구축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API 작업을 시작할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서버 개발자로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이것보다 더 복잡한 구조로 서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스타트업 같은 데 들어가신다면은 비슷하게 AWS 위에서 이 개발 환경이 구축되어 있을 거고, 만약에 대기업이나 약간 큰 기업을 가신다면은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있어서 아마 클라우드 서버 AWS나 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서버를 관리하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을 텐데, 내부적으로는 조금 겉으로 보기에는 좀 구성이 다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개념은 똑같거든요. 개념 클라이언트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까지 그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가는지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이 개념만 알고 가시면은 어디든 가서도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제 강의에서 봤던 게 무조건 100%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런 개념이구나 하고 실제로 그 업무 하시는 곳 가서는 그쪽 구조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나중에 더 로드 밸런싱이나 그런 더 AWS의 체계적인 기능들을 더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API를 만들 건데, 가장 먼저 이제 로그인 API를 만들려고 해요. 로그인 같은 경우는 뭐 어디서든 쓰이겠죠? 그래서 기존에 제가 이제 장고로 RESTful API 만드는 강의가 몇 개 있었는데, 그걸 보신 분은 뭐 쉽게 바로 하시면 되고, 이걸로 이 서버 개발자가 되는 법이라는 강의로 처음 하시는 분은 이제 처음부터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서버 개발자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정의를 했을 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API 만들기, 그리고 배치 프로그램 만들기, 그리고 테이블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테이블 만들기랑 API 만들기를 좀 해볼 것 같고요. 네, 들어가기 전에 이 API라는 게 그 사용하는 곳마다 용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API라고 말하고 있기는 한데, 어떤 회사에서는 그냥 API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리모트 프로시저 콜 해가지고 RPC라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API라는 단어가 참 애매한 단어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API라는 뜻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인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인터페이스인가? 그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그 어플리케이션 그 간의 그 통신을 규정하는 뭐 인터페이스 같은 단어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쓸 때는 그냥 클라이언트가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서버에서 그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내려주는 걸 만들어주세요라고 할 때 그냥 API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API 서버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 기능을 갖춘 서버인데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내려줄 수 있는 서버를 API 서버라고 말해요. 근데 뭐 기본적인 정말 사전적인 개념으로는 RPC라고 부르는 게 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RPC는 이제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라고 해가지고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에서 작업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원격으로 서버에서 작업을 처리하도록 이제
리모트로 프로시저를 콜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RPC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제 RPC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많이 쓰는 것 같고, 클라이언트 입장. API 서버는 그냥 뭐 범용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 가면은 RPC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그냥 API 서버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API라는 게 API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클라이언트가 어떤 요청을 하면은 어떤 데이터를 주는 그런 기능을 구해달라는 말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로그인 API라고 말하는 거는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호출할 수 있는 뭔가 리모트 프로시저를 만드는, 함수를 만드는 거를 이제 로그인 API를 만든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회사 가서도 일을 할 때 뭐 API 작업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은 뭐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통신하는 뭔가 만드는 개발이 필요합니다 라는 뜻으로 뭐 이해하시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1까지 했으면은 여러분이 이제 서버에 있는 장고가 그냥 장고만 떠 있을 거예요. 그 웹서버를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순수한 장고만 떠 있을 텐데, 거기에다가 이제 API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제 DRF라는 이제 패키지를 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원티드 같은 데 보시면은 장고 프레임워크를 쓰는 기업들을 보면은 그 요구사항에 장고랑 장고를 잘하는 사람이랑 DRF를 쓸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DRF라는 게 뭐냐면은 장고에 REST 프레임워크라고 있어요. 이런 패키지가 있는데 장고에서 그 REST API를 쉽게 쓸 수 있게 지원해주는 패키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이 DRF를 회사에서 많이 써요. 장고를 쓰는 기업들은 대부분 아마 이걸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키지를 깐 다음에 설치한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API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존에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린 장고로 RESTful API 만들기를 보신 분이라면은 이미 아는 내용이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이면은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설치하기 위해서 소스를 킬 건데, 이제 제가 이미 제가 올린 GitHub를 이제 소스트리나 뭐 여러분이 그냥 터미널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소스트리로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브런치들을 보면 제가 브런치를 나눠 놨어요. 그래서 이 서버 개발자 2-1이라고 돼 있는 브런치를 이제 풀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하는 로그인 API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버전의 소스 코드고, 이 서버 개발자 언더바 3이라는 거를 풀 받으시면은 지금 하고 있는 강의가 모두 적용된 소스를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실 분이라면은 제가 이렇게 치는 걸 보고 따라서 하나씩 하실 분이면은 2-1을 풀 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다 된 거를 그냥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3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2-1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장고 REST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pip install django REST 프레임워크, 이렇게 하시면 REST 프레임워크를 설치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런 글씨가 뜨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뭐 뚜루루루 뜨면서 설치가 될 거예요. 설치가 되고 나서 이제 그 전에 저희가 기존까지는 이제 MySQL을 띄우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서버에 MySQL을 띄워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존에는 이 SQLite로 되어 있을 텐데, 이 루트 폴더에서 세팅즈를 보면은 여기 데이터베이스라는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디폴트로 SQLite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MySQL로 바꿔주고 실제로 MySQL DB에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에 테이블을 생성해서 API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만약에 2-1까지 하셨으면은 이 우분투 서버에 도커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도커 컴포즈를 이용해서 장고가 떠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도커 컴포즈를 제외한 MySQL도 도커로 띄우는 걸 할게요. 되게 간단해요. 일단은 nkdir 폴더 생성하는 명령으로 MySQL 폴더를 만들게요. 이 폴더를 왜 만드냐면은 도커로 MySQL을 띄우잖아요. 약간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도커를 이용해서 MySQL을 띄우면은 이 도커라는 컨테이너 안에 이 db 데이터가 다 적재가 돼요. 그래서 테이블이랑 우리가 만드는 테이블이랑 그 안에 데이터들도 다 여기 저장이 되는데, 만약에 이 도커가 내려가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데이터도 다 날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도커라는 게 컨테이너 개념이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가 없어지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커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내부에서 쓰는 데이터를 밖에 있는 경로에 밖에 있는 경로를 그 데이터 경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도커가 뜨긴 뜨는데 이 사용하는 데이터들은 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커로 MySQL을 띄우긴 했지만 실제 데이터는 이 도커 외부에 있는 우리 EC2겠죠? EC2에 있는 어떤 파일 경로를 데이터 경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MySQL 폴더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도커로 MySQL 띄웠을 때 실제적으로 그 테이블이랑 데이터가 저장되는 그런 저장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폴더를 생성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폴더만 생성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저는 보통 스크립트라는 폴더를 만들거든요. nkdir로 이 스크립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 서버 개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뭐 배치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어떤 유틸리티라든지 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실행시키곤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일일이 이렇게 명령어를 칠 수도 있지만 뭐 간단한 건 치는데 엄청 긴 명령어도 있잖아요. 도커 실행하는 것도 엄청 긴 명령어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저장해 놓지 않으면은 까먹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쉽게 실행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스크립트라는 폴더를 만든 다음에 이 안에다가 다 모아놔요, 스크립트를. 그래서 이번에 만들 거는 MySQL 도커를 띄우는 스크립트를 여기 저장할 건데, 일단 vi를 이용해서 파일을 만들고 실제적으로 도커를 띄우는 거는 제 블로그에 해놨는데 이 긴 스크립트를 입력하면 됩니다. 스크립트 도커 시간에 잠깐 했었는데, 잠깐 보시면은 도커를 띄우는데 MySQL 이미지 이름은 MySQL-db고 포트를 연결시킬 건데, 외부랑 포트를 연결시킬 건데 3306 MySQL 디폴트 그 포트 번호예요. 그리고 루트 패스워드를 어드민 123 느낌표로 하겠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밖에다가 MySQL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V라는 옵션이 그 내부에서 쓰는 데이터를 외부 경로로 쓰겠다라는 옵션이라서 이 홈 우분투 MySQL에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실제로 내부 도커 안에 있는 MySQL 데이터를 다 복사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MySQL은 5.7을 쓰겠다. 그리고 캐릭터 셋 UTF-8 쓰고 콜레이션 서버 UTF-8MD 이거 MySQL 설정인데, 이거를 안 하면은 한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까지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MySQL 도커라는 쉘 파일이 만들어졌고, 쉘 파일을 그냥 실행시키려면은 sh 한 다음에 MySQL 도커를 하면 되는데, 바로 파일 이름만 쳐가지고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chmod 한 다음에 +x 옵션을 주면은 이게 실행 파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MySQL 도커를 실행시키면은 자동적으로 MySQL이 실행이 돼요. 저는 이 MySQL 한번 실행시켰기 때문에 제 우분투 서버에 있는 MySQL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바로 떠났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실행할 때는 MySQL 이미지를 막 다운받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설정하는 것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DB를 띄우고 나서 저희가 DBMS라고 하네요. 그 DB 접속하는 툴을 이용해서 DB에 접속할 건데요. 저는 데이터 그립이라는 툴을 좀 써요. 제가 유료 결제도 하기도 했고 회사에서 쓰던 거기도 하고, 이거 전에는 원래 MySQL 워크벤치라는 걸 썼는데 그것보다는 역시 유료 버전 젯브레인이 만든 거라서 또 그 UI가 되게 이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 가게 되면은 회사 라이센스를 가진 툴을 사용하게 될 텐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아마 골든이라는 툴이랑 오렌지라는 툴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가 아마 한국 기업 안에서는 대부분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쓸 거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그립 쓰거나 토드 쓰거나 뭐 무료 툴을 많이 쓰기는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툴을 쓰는지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이 DB 접속하는 걸 해놨는데 다시 DB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 DB에 접속하기 전에 저희 각자 그 AWS 콘솔에 가셔서 저희가 그 MySQL을 쓰기 위해서 3306 포트를 이제 도커랑 도커 외부랑 연결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3306 포트에 대한 방화벽을 뚫어놔야지 우리가 DB에서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또 설명해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내 컴퓨터예요. 내 PC. 내 PC에 있는 이 DB 툴이 있어요. DB 툴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AWS에 있는 우리 EC2에 있는 도커로 만들어진 이제 MySQL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MySQL이랑 이 EC2랑은 3306으로 연결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PC에서 이쪽으로 3306 포트를 이용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내 PC로부터 이렇게 도커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MySQL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3306 포트를 방화벽을 해제시켜야 하기 때문에 AWS 들어가서 보안 그룹 들어가서 인바운드 규칙 보면은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은 이 MySQL이 없으실 텐데, 인바운드 규칙 편집 들어가가지고 MySQL 누르신 다음에 3306 한 다음에 내 IP, 뭐 전체 위치 보관하실 거면 위치 보관하셔도 되고, 내 IP 하신 다음에 저장하시면은 이제 내 컴퓨터에서 MySQL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각 DB 프로그램 가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추가 한 다음에 저희 서버 언더바 DB 이름이니까 서버 언더바 DB 하고 AWS 주소를 적으시면 되는데, 저는 그 초에 AWS DNS라고 해놨기 때문에 dns.org, 여러분 AWS 주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트는 3306 하시고, 유저는 루트, 그리고 비밀번호는 아까 어드민 123 느낌표 접속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DB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MySQL 그 DB를 생성하면은 그 시스템적인 스키마, 내부 스키마 그런 것들만 있는데, 일단 DB가 만들어진 건 확인됐고 접속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고로 와서 여기 아까 SQLite라고 되어 있던 거 있잖아요. 이거를 MySQL 설정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거 역시 제 블로그에 있는데 아마 많이 쓰시던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라면 이렇게 띄어쓰기가 안 되는, 어떻게 하면은 자동 정렬이 되는데 이게 된 건가? 좀 보기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네, 뭐 어떻게든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이거다. 됐다. 이 정도로 하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 뭐 서버 주소나 이 네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사용할 테이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테이블 이름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러니까 우리 MySQL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지정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서버 이름으로 똑같이 했고요. 그리고 루트, 그리고 비밀번호, 포트, 그리고 캐릭터 셋, UTF-8 꼭 해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실행을 시키면 되는데, 실행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더 설치할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pap install mysql 클라이언트라는 거예요. mysql 클라이언트 설치하면 되는데 이게 겁나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하려면 아마 MySQL 헤더가 없다고 에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정리해 뒀는데, 일단은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PIP가 최신 버전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파이참 안에서 세팅 가보면은 세팅에서 그 프로젝트 한 다음에 프로젝트 인터프리터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내 그 가상환경 안에서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 목록이 나와요. 잔고도 있고 뭐 PIP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현재 8월 며칠이야? 16일 최신 버전이 20.2.2에요. 그래서 이거 최신 버전이어야 설치가 되고, 이 만약에 최신 버전이 아니라면은 이 플러스를 눌러서 PIP를 치면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스페시픽 버전이 있는데 이거 특정 버전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신 버전을 누른 다음에 이 인스톨 패키지를 누르면은 최신 버전으로 설치가 돼요. 그래서 이 터미널에서 PIP 땡땡 버전을 하면은 이제 PIP 버전이 나오는데, 이게 20.2.2인 걸 확인하고 나서 제 블로그에 링크 주소를 하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다 보여드리면은 이 주소거든요. 이 http 어쩌고저쩌고 ifd uci edu 이 경로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 별의별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여기서 MySQL이라고 검색하면은 MySQL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 쭉 나오는데, 여기 CP라고 나오는 게 그 파이썬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파이썬 3.8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CP38이라는 걸 써야 되고, 저는 이 AMD CPU가 AMD 64이기 때문에 이걸 다운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아니면은 이걸 다운 받으시면 될 거예요. 파이썬 3.8을 쓰신다면은. 그래서 이걸 다운 받은 다음에 누르면 다운이 되거든요. 다운을 받은 다음에 이 다운받은 거를 프로젝트 경로로 옮겨주시고, 이 옮기고 나서 pip 인스톨 한 다음에 이걸 적어주시면 돼요. 이걸 적어주시면은 이 파일에 의해서 MySQL 클라이언트가 설치가 돼요. 이 윈도우 같은 경우가 비주얼 스튜디오 랑 뭐 안 맞는 게, 호환이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약간 번거롭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맥을 이용해서 하신다거나 그 우분투 서버에서 하실 때는 그냥 바로 설치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 환경만 아마 이런 거니까 유의하시고요. 만약에 그 가상 VMV를 안 쓰고 콘다를 쓰신다는 분들은 이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콘다 환경에서는 자동적으로 바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MySQL 클라이언트까지 설치하고 나서 이제 뭘 하면은 PIP가 아니지, python manage.py
make migration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마 이렇게 뜰 거예요. unknown database server dev. 저희가 이제 server dev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고 여기 세팅에 적어놨는데, 아직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server underbar dev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스키마 새로 만들기 해서 server dev 스키마를 하나 만들어줘요. 그럼 여기 server dev가 생겼죠? 그래서 오픈 콘솔 어딨니? 근데 아직 테이블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이그레이트를 한번 하면 돼요. 이제 서버 DV를 만들었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이 될 거예요. 그럼 no change detected가 됐고 마이그레이트를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트. 이제 마이그레이트가 되면은 여기 리프레시를 한번 해줘야 돼요. 컨트롤 F 리프레시를 한번 해주면은 여기 장고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테이블들이 생성이 됐어요. 테이블 생성까지 확인됐고 이제 로컬에서 실행을 시키면은 실행이 잘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로컬에서 실행을 하는데 서버에 있는 DB가 어떻게 바뀌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로컬에서 실행을 하든 서버에서 장고를 실행하든 어차피 세팅은 이 데이터베이스 세팅은 그 MySQL 서버에 있는 MySQL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자면은 우리가 여기 이 EC2라는 AWS 인스턴스 위에 도커로 MySQL을 띄워놨고 그리고 여기 엔진X랑 장고를 여기 띄워놨잖아요. 이렇게 띄워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로컬에서 장고를 띄워도 여기에 있는 세팅은 이 서버에 있는 DB를 보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은 이 DB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로컬에서 마이그레이트를 해도 그 모델 변경되는 데이터베이스 변경 작업은 이 서버에 있는 MySQL에서 하고 서버에도 여기 세팅이 여기 서버에 MySQL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EC2 안에 있는 MySQL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로컬로 하든 서버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마이그레이트는. 왜냐면 같은 DB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DB 연결까지 완료가 됐고 실질적으로 API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까지 설치를 했으니까 설치를 하고 나서 이제 세팅에 가보면은 장고를 내가 레스트 API를 쓸 수 있다라는 걸 선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들웨어가 아니라 여기 인스톨드 앱에 가면은 여기다가 우리 레스트 프레임워크 쓸 거다. 레스트 프레임워크라고 적어 놓으면 돼요. 뭐 여기까지만 설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로그인 API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 로그인을 하려면은 저장을 하려면은 사용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테이블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장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사용자 테이블을 디폴트로 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쓰지 않고 그냥 새로 테이블을 만들게요. 그래서 로그인이라는 앱을 만들 건데 제가 옛날에 만든 게 남아있어서 이거 지우고 python main.py start 앱 한 다음에 로그인 이렇게 하면은 로그인 앱이 만들어져요. 로그인 앱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안에 모델즈에 가서 클래스 로그인 유저
모델 한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아이디랑 패스워드만 가지고 있는 그런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랑 유저 패스워드를 만들 건데, 유저 아이디는 모델.캐릭터 필드, 그 다음에 맥스 랭스가 20, 널이면 안 되니까 널 폴스, 디폴트 폴스 하고, 패스워드도 똑같아요. 사실 그냥 20짜리로 만든 다음에 그래서 테이블 db 테이블 이름은 뭐라고 할까? 로그인 언더바 유저, 로그인 언더바 유저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설명에다가 로그인 테스트 테이블, 이렇게 클래스 하나를 모델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그인 유저라는 모델은 유저 아이디랑 유저 패스워드라는 컬러 필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필드를 가지고 이제 아이디를 저장하고 패스워드를 저장해서 사용자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추가로 더 정보가 필요하다면 여기 아래에 뭐 필드들을 추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모델을 만들고 나서, 이제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DB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마이그레이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앱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앱을 만들었으면은 이 세팅에 우리가 새로운 앱을 만들었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앱 로그인을 만들었다, 이걸 적어준 다음에 다시 python many.py make migrations 하고 나서 다시 migrate. 이제 마이그레이트까지 하게 되면은 셀러 고침을 해주시면은 로그인 유저라는 테이블이 생성돼요. 그래서 select from, 글씨를 못 키우나, D2 코딩 16, 아니 밖에만 커졌네. 에디터, 코드 에디팅, 폰트 D2, 사이즈 16. 별로 커진 것 같지가 않네요. 그래서 select from login user, 이 데이터 그립 같은 경우는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은 그 쿼리가 한 줄이 실행되거든요. 그래서 맥 같은 경우는 커맨드 엔터 누르시면 되고, 윈도우는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인 유저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진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로그인 유저 아이디랑 유저 패스워드 필드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디스크립션을 보면은 describe 로그인 유저 하시면은 유저 아이디 바차 20, 유저 패스워드 바차 20. 근데 우리가 만들지 않았지만 아이디라는 필드가 생성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창고에서 모델을 만들면은 우리가 특별히 선언하지 않는 이상 프라이머리 키로 이 아이디라는 필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디라는 필드는 우리가 객체를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1씩 증가해서 그 자동으로 매겨져요. 그래서 인덱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인덱스 컬럼이 하나 있고, 유저 아이디랑 유저 패스워드 3개가 있는 컬럼, 3개의 컬럼이 있는 DB가 만들어졌어요. 테이블이.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회원 가입을 했을 때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이제 입력하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API는 어디서 만드냐면은 뷰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 views.py라는 게 있는데, 그 로그인이라는 앱 안에 views.py에 가서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장고 안에서도 그 API를 만드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뭐 API 뷰라는 걸 쓴다든지, 뷰셋이라는 걸 쓴다든지, 막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회사에 가시면은 거기 있는 걸 따르시면 돼요. 그 정답이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상황에 맞는 편안한 걸 쓰시면 되고, 이 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에서는 그 뷰셋을 쓰는 거를 뷰셋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공식 홈페이지 가보면은 뷰셋에 대한 튜토리얼이 있기 때문에 뷰셋을 쓰는 걸 권장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간단한 API 같은 경우는 그냥 뷰셋을 써도 되는데 복잡한 로직이 들어가면은 그걸 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기서는 API 뷰라는 걸 써서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구글링 하시면은 아마 구글링 하셔도 사실 저도 아직 잘 모르는데 구글링 하셔도 잘 모를 것 같고, 실제 업무 회사에 가서 어떻게 쓰는지 봐야지 약간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갔던 회사들은 그거대로 쓰는 회사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쓰기 힘들게 돼 있어서 제 코드를 쓰기가 너무, 그냥 코드를 쓸게요. 타자 연습도 할 겸 REST 프레임워크에서 뷰즈에서 임포트를 한 다음에 API 뷰, 제가 쓸 거는 이 API 뷰라는 뷰거든요. 이걸 쓸 거고, 그 다음에 리스폰으로는 그냥 뭐 JSON 리스폰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 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리스폰 중에 그냥 리스폰이 있어요. 대문자로 리퀘스트가 아니라 리스폰스에서 이 리스폰스, 이걸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로긴 유저라는 모델을 쓸 거기 때문에 from 점을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현재 있는 경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로긴이라는 앱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 로긴 안에 있는 모델을 쓰겠다. 그 모델 안에서 로긴 유저라는 모델을 쓰겠다 해서 이렇게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지스트 유저라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API 뷰를 상속받아서 만들 거예요. 이제 API 뷰라는 걸 상속받으면은 그 안에 서브 함수로 이제 포스트로 받을 때, 뭐 get으로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트를 받을 때 뭐 여기 이렇게 블라블라 처리하겠다. get으로 받으면은 request 블라블라 처리하겠다 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포스트를 쓸 거기 때문에 get은 지워버리고, 저희가 일단 data.get 해서 유저 아이디를 받을 거잖아요. 유저 아이디랑 뭐야? 유저 아이디는 리퀘스트 데이터 유저 아이디고, 유저 패스워드는 그 클라이언트에서 올라오는 유저 패스워드. 그 다음에 일단은 올라오는 거를 그대로 내려주게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는 이 리스폰은 딕셔너리로 나가거든요. 딕셔너리로 유저 아이디는 유저 아이디, 유저 패스워드는 유저 패스워드. 그 다음에 리턴 리스폰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하면은 클라이언트가 이 레지스트 유저라는 걸 호출했을 때 그 클라이언트가 던질 때 그 세팅한 값인 유저 아이디랑 유저 패스워드 값을 받아서 그대로 클라이언트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용자가 이거를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urls.py라는 파일을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urls.py라는 걸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from django.prompt.urls 한 다음에 import url from 뷰에 있는 뭐였죠? 로긴 유저 맞나? 로긴 유저로 만들었던 게 아닌 것 같은데, 레지스트 유저, 레지스트 유저. 그 다음에 URL 패턴즈는 URL
땡 레지스트 유저 레지스트 유저로 호출할 경우에는 뷰즈가 없는데 그냥 레지스트 유저 점 as view 뒤에 설명은 뭐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되고 임포트 오케이. 자,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사용자가 이제 이 레지스트 유저라는 URL로 호출을 할 경우에 이 레지스트 유저라는 그 우리가 뷰에서 만들어놨던 컨트롤 클릭하면 가거든요. 컨트롤 클릭하면은 이제 레지스트 유저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제가 로그인 안에 URLs에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장고는 실행을 할 때 이 루트 경로에 있는 URLs를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이 URLs 안에다가 이 로그인 URLs를 바라보게 링크를 걸어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걸어놓냐면은 페이스 로그인이라고 이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은 저희가 초 aws.dns.org가 이제 제 aws 홈 경로예요. 그 다음에 로그인 이 뒤에 로그인이라는 그 URI가 붙으면은 어디로 가겠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include라는 걸 써야 되는데 include login.urls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홈경로 로그인이라는 URL을 입력하면은 이제 이 장고가 이 로그인이라고 입력한 거는 이 login.urls 그러니까 여기 로그인이라는 앱의 URLs로 보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레지스트 유저라는 거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홈경로 로그인 레지스트 유저 이렇게 실행을 해야지 이제 이 레지스트 유저라는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장을 하고 서버는 실행되어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다시 실행한 다음에 저는 그 인솜니아라는 툴을 많이 써서 인솜니아 툴을 사용할게요. 여러분은 포스트맨 툴을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실제로 서버에 요청을 날릴 수 있는 테스트 툴인 인솜니아를 통해서 그 127빵빵.1 8000에다가 로그인 하고 레지스트 언더바 유저를 한 다음에 이제 포스트로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이슨 입력으로 한 다음에 유저 아이디랑 유저 패스워드 두 개의 값을 보내면 돼요. 유저 아이디로 마이줄을 세팅하고 패스워드로 패스워드 1212를 입력한 다음에 제가 전송을 해볼게요. 전송을 하게 되면은 응답이 왔죠? 계속 보내면은 여기 로그가 찍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레지스트 유저를 조회했다. 제가 지금 그 데이터를 날리면은 뭐 그대로 오기 때문에 서버가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아이디랑 패스워드 주는 걸 했으니까 이 값을 DB에 저장하는 걸 만들게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은 여기서 로그인 유저라는 모델에서 object.create 한 다음에 유저 아이디는 유저 아이디 유저 패스워드는 유저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만들어져요. 저장한 다음에 다시 한번 날려볼게요. send 똑같은데 이제 db를 조회하면은 제 컬럼이 생긴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회원가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들 경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끝이다 라고 할 경우에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아이디를 여러 번 호출할 경우 이제 서버에 그대로 남아요. 이게 봐봐 이제 동일한 아이디로 10개가 생성됐죠? 근데 생각해보면 보통 아이디라는 게
중복될 수가 없잖아요. 사용자들이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중복이 되면은 로그인했을 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중복 제거하는 로직이 서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뭐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DB에 넣는 거나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DB에서 값을 찾아서 주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간단한 로직이고 사실 로직이라 할 것도 없이 그냥 원하는 거 주면 되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서버 개발자가 왜 힘드냐면은 이런 예외 상황들을 다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저 아이디가 올라왔는데 이 유저 아이디가 있는 아이디인지 없는 아이디인지 먼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그인 유저에서 오브젝트에서 필터로 걸어서 클라이언트에서 올린 유저 아이디가 있는 건지, 그래서 그 모델 안에서 동일한 유저 아이디가 있는 걸 찾아가지고 유저에다가 일단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유저가 널이 아니야. 유저가 널이 아니면은 그 해당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리턴 리스폰 한 다음에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동일한 아이디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있는 아이디를 올릴 경우 동일한 아이디가 있다는 걸 응답해 주는 거죠. 실제로 다시 한번 해보면은 동일한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응답이 와요. 그래서 이런 예외 처리를 다 서버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뭐 CRUD라는 그 아주 간단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막 예외 처리를 여러 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소스가 막 길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빠짐없이 잘하는 서버 개발자가 진짜 잘하는 서버 개발자예요. 그래서 예외 처리를 다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클라이언트에는 어떤 메시지를 줄지 이런 것들을 다 정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랑 서버 사이의 문서화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동일한 아이디가 있다고만 서버 체크하는 로직을 넣었는데 더 확실히 하려면은 그 DB 모델에서 이 유저 아이디라는 컬럼은 유니크하다라는 걸 넣어주면 돼요. 이러면은 이제 서버에서 체크를 못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에서 똑같은 아이디를 가진 컬럼이 있다. 이건 유니크 필드인데. 그러면 DB에서 이렇게 방지하기 때문에 더 안전한 효과가 있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막 한글로 아이디를 만들 수는 없을 거잖아요. 나중에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한글로 아이디를 만든다던가 아이디가 숫자로만 돼 있다던가 특수 문자가 포함된다던가 이런 제약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서버 개발자는 이렇게 다 체크를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뭐 유저 아이디가 if 유저 아이디가 특수 문자인지 숫자인지 한글인지 이런 것들 다 검사해가지고 에러 체크하는 로직을 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단한 API인 것 같지만 되게 예외 처리가 할 게 많고요. 그리고 로그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패스워드를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진짜 개인정보기 때문에 서버 개발자도 알 수 없게 암호화를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있고 이제 이 암호화 같이 민감정보가 있는데 이 민감정보 같은 비밀번호 같은 거는 서버 개발자도 복호화 할 수 없게 단방향으로 암호화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서버 개발자가 실제 어떤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알 수 있으면은 그건 되게 큰일인 거잖아요. 그 서버 개발자가 나쁜 맘 먹으면은 고객의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유저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서버 개발자도 알 수 없게 하는 단방향 암호화를 쓰고 뭐 생년월일이나 핸드폰 번호 같은 거는 이제 복호화를 할 수 있지만 서버에 저장할 때는 암호화되게 저장하게 이런 것들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일단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그 장고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암호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은 이제 블로그에는 양방향 암호화를 어떻게 쓰는지도 추가했긴 했는데 시간이 벌써 50분이 지나다 보니까 뭐 별거 안 했는데 50분이 지났어요.
지나다 보니까 그냥 바로 비밀번호 암호화하는 걸 할게요. 비장고에 라이브러리에 S의 헤더 해시구나. 보면은 이제 메이크 패스워드라는 게 있고 체크 패스워드라는 두 개가 있어요. 이 메이크 패스워드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문장을 제 패스워드로 사용하기 위해서 해시 값으로 암호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호화를 하게 되면은 반방향 암호화이기 때문에 다시 복호화를 못해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복호화를 못하는데 우리가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맞는지 틀린지는 로그인 할 때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단방향 암호화라는 거는 일단 한 방향밖에 안 돼요. 어떤 플레인 텍스트가 들어오면은 이게 막 해시로 암호화가 돼서 인크립트가 돼서 막 이상한 해시 값이 막 붙거든요. O, S, D 어쩌고 막 알 수 없는 값들이 있는데 이걸 다시 일로 가는 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용자가 아이디 비번을 입력해서 로그인을 할 때 그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용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용자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입력할 거잖아요. 그럼 이 입력한 패스워드를 똑같이 암호화를 해요. 똑같이 이거랑 이거 했던 방법이랑 똑같이 암호화를 하면은 뭐 어떻게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용자의 입력을 암호화한 거랑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되어 있는 암호화된 값이랑 이게 맞는지 비교를 해요. 똑같은지. 이게 똑같으면은 사용자가 입력했던 거가 사용자가 가입할 때 입력했던 패스워드랑 똑같네 라고 해서 이제 검증을 시켜주는 거고, 틀리면은 너 잘못 입력했다. 너가 뭐 어떻게 입력했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너가 옛날에 입력했던 거랑 다르다라고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이크 패스워드라는 걸 쓰면은 특정 난수로 암호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간단해요. 유저 패스워드 언더바 인크립트라는 걸 만든 다음에 인크립티드는 메이크 패스워드 유저 pw.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때 암호화된 걸 넣고 암호화된 걸 내려주고. 일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다 날려버릴게요. 다 날리고 나서 이제 새로 만들게요. 똑같이 패스워드 1212를 만들어서 샌드를 하면은 갑자기 에러가 납니다. 데이터 투롬. 이게 왜 에러가 나냐면은 저희가 암호화를 하면은 어떤 데이터를 특정 암호화를 하게 되면은 보통은 길이가 길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20바이트로 해놨지만 20바이트를 암호화하면은 한 64바이트 정도 될 거예요. 이거를 좀 늘려줘야 되는데 한 256으로 늘려줄게요. 256으로 늘린 다음에 이 컬럼을 바꿨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한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python many.py make migrations python many.py migrate 이제 하면은 컬럼이 256으로 늘어났어요. 혹시 모르니까 재시작 한번 해주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암호화돼서 필드가 암호화돼서 아까 제가 패스워드 111을 입력했는데 암호화된 값이 있죠? 실제적으로 DB에서도 암호화된 값이 저장돼 있어요. 이거는 서버 개발자가 봐도 이게 뭔 값인지 몰라. 그래서 안전한 데이터죠. 그래서 실제로 로그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로그인을 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앱 로그인이라는 API를 만든 다음에 df post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랑 유저 패스워드. 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를 가진 사용자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죠, 우선. 근데 만약에 유저가 없어. 그러면은 return respawn 메시지는 해당 사용자가 없습니다. 근데 넌이 아니면은 일단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검사를 해야 되겠죠? 체크 패스워드를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랑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패스워드 유저 패스워드. 그러니까 이게 DB에 있는 패스워드고 이게 실제적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올라온 패스워드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으면은 이게 true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true야. true면은 로그인 성공. 로그인 성공. 근데 만약에 틀려. 그러면 로그인 실패. 비밀번호 틀림.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m로그인이라는 클래스 만든 다음에 이 URL에다가 앱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앱 로그인 인표. 자, 이렇게 만들면은 우리 여기 뒤에 URL을 앱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로그인 TR을 타는 거예요. 로그인 API를. 그래서 아까 우리가 패스워드 1212로 DB에 저장했기 때문에 이걸 보내면은 로그인 성공했다고 뜨죠. 근데 만약에 패스워드 1212가 아니라 12를 입력해. 그러면은 로그인 실패, 비밀번호가 틀림. 근데 뭐 없는 아이디 입력해. 그러면 해당 사용자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한 거 말고도 더 예외 처리할 게 많을 거예요. 만약에 실제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패스워드가 5회 틀렸다. 그러면 비밀번호 초기화해야 된다. 아니면은 비밀번호 바꾸는 거 필요하다. 뭐 이런 예외 처리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다 서버 개발자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업무적인 로직을 같이 정의해주는 팀이나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서버 개발자랑 이렇게 어떻게 할지 정의를 해가지고 정해서 이제 형식을 정한 다음에 그거대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작은 스타트업이나 뭐 작은 회사 가게 되면은 이런 건 다 서버 개발자가 다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데이터가 올라왔을 때 어떤 예외가 있고 DB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뭐 어떤 필드는 중복이 안 되게 만들어야 되고 뭐 어떤 데이터는 어디 테이블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져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서버 개발자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든 일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찾는 것도 재밌고 뭐 예외 처리하는 것도 재밌고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뭐 해결을 하면은 뭐 뿌듯하기도 하고 서버 개발자가 참 보이지 않는 재미가 있어서 저는 생각보다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로그인 API까지 만들었고요. 이제 로그인 API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됐을 때 그 보안, 인증 이런 것들이 딸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토큰 인증 방식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큰이나 뭐 세션 어떻게 유지할지.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OAuth 2.0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인증 방식이 있고 JWT라고 해가지고 제이슨 방식의 토큰 방식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인증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도 서버 개발자가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인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루기에는 좀 많을 것 같고 기회가 되면은 이제 이론적인 걸 다루고 싶은데 다음 포스팅에서는 안 할 것 같고요. 일단 다음 포스팅에서는 로그인하고 회원가입만 했는데 뭐 그 외에 부가적인 로그인할 때 필요한 절차들, API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특정 데이터를 요구를 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내려줘야 될지 테이블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API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